네. 이제 이어서 다음 설명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참석해 주신 분들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등 주요 인증제도 변경 사항을 주제로 CIRS 그룹 코리아의 김태균 팀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태균 팀장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CIRS 코리아 김태균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중국 인증에 2022년 달라지는 부분으로 화장품, 식품, 의료기기를 중심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화장품입니다. 중국에서 의료기기와 화장품은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인 NMPA에서 관리합니다.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를 시작으로 화장품 허가 등록 관리 방법, 생산 경영 감독 관리 방법, 화장품 라벨 관리 방법이 후속적으로 발표가 되었고, 치약 감독 관리 방법은 현재 이견 조회안이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또 자료 관리 방법, 분류 규칙 및 분류 목록, 효능 클레임, 평가 규범 등등의 시행 규정들이 추가적으로 발표가 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에 개정된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의 정의를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인체 표면의 사용 부위를 피부, 모발, 손톱, 입술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 화장품과 신원료 모두 위험도에 따라 특수와 일반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특수 화장품은 사전 승인 허가 관리로 진행되고 일반 화장품은 사후 승인 등록 관리로 구분을 했습니다. 특수 화장품에 있어서 큰 변화는 기존의 9가지 특수 효능을 5가지와 그 외 신효능으로 분류를 했다는 것인데요. 오른쪽 표에 없는 구법규에서의 특수 효능의 제품은 5년의 유예 기간을 주어서 위생 허가증이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새롭게 재등록을 하거나 효능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이 신효능을 표시하는 화장품의 판단은 화장품 분류 규칙과 분류 목록을 기반으로 합니다. 또 앞으로 치약도 NMPA에서 등록 관리합니다. 현재 치약 관련 법규는 이견 조회안이 발표된 상태로서 최종 법규가 발표될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데, 앞으로 치약 제품의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누는 단순 청결인 경우에는 화장품으로 구분하지 않아서 NMPA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미백과 관련된 효능이 있다면 특수 화장품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화장품 허가와 등록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 우선 시스템에 계정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단상자와 전성분 검토가 완료된 샘플로 검측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 제출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보통 검측 기간 동안 준비 가능합니다. 그리고 검측 보고서가 발급되면 기존에 준비된 서류들과 같이 시스템에 업로드하고요. 일반 화장품은 업로드하면 등록 번호가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정보가 공식 사이트에 업로드되면 정식으로 수출이 가능해집니다. 특수는 형식 심사와 기술 심사가 다 끝난 다음에 허가증이 발급이 되고요. 허가증이 발급된 후에 정식 수출이 가능한데, 이 허가증은 5년마다 한 번씩 연장을 해야 합니다. 일반 화장품과 특수 화장품의 달라진 규정을 보겠습니다. 일반 화장품은 제품명이나 처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요. 만약 경내 책임자의 주소가 변경이 되면 재등록을 해야 합니다. 제품을 등록 후에 더 이상 수입을 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등록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 등록한 지 만 1년이 되는 제품에 대해서 연도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 연도 보고는 매년 1, 4분기에 진행을 합니다. 생산, 수입 상황 및 법률 법규, 강제성, 국가 표준 및 기술 규범에 부합하는지 보고합니다. 특수 화장품도 제중 책임 회사가 아닌 경내 책임자로 책임 회사를 선임해야 하고, 이 허가증의 유효 기간이 4년이 아닌 5년으로 연장됩니다. 또 2022년 5월 1일까지 단상자를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게 있었습니다. 기존 법규에서는 특수 화장품의 단상자에 대한 요구가 없었는데, 앞으로 특수 화장품 단상자도 감독 대상이 됩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바로 새롭게 오픈된 시스템입니다. 이미 구 시스템을 통해 등록한 제품은 이 신 시스템으로 연동하고 2022년 5월 1일 전까지 신 법규 요구에 따라 자료를 새로 업로드해야 했었는데요. 현재 코로나가 중국에 심해진 상황이라 각 성별로 기간을 연장해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내 책임자가 소재한 성급 기간의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수와 일반 화장품 모두 기존의 시스템은 닫힌 상태이며 현재는 이 신 시스템을 통해서만 화장품의 허가와 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허가 등록 자료 관리 규정에 따라 제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특수 화장품과 일반 화장품 모두 제출 서류에 대한 요구는 같습니다. 허가 등록 정보표와 관련 자료, 제품 명칭 정보, 전성분표, 집행 표준, 라벨, 검사 보고서, 그리고 안전성 평가 자료입니다. 이 모든 제출 서류는 중국어로 작성이 되어야 하고 경내 책임자의 도장이 찍혀야 합니다. 서류에 있어 변화된 부분에 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분류 코드가 추가되었습니다. 효능, 작용 부위, 사용 대상, 제형과 사용 방법에 따라 맞는 코드를 작성해야 하는데 실제 제품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효능은 미백, 보습 등 26가지 효능과 기타 신효능으로 구분을 했고 사용 부위는 10가지 사용 부위와 요구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 부위를 신효능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용 대상도 영유아, 어린이, 일반 대상과 신효능으로 구분하는데 임산부 등이 신효능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제형도 11가지의 제형 요구와 하나의 신효능으로 분류했으며 사용 방법은 씻어냄, 씻어내지 않음 이렇게 2가지로만 분류됩니다. 이 사용 방법을 제외한 다른 분류 코드는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료의 안전성 관련 정보입니다. 작년까지는 원료사 명과 원료 상품 명칭이 요구되었고 리스크가 있는 원료의 COA가 요구되었습니다. 현재는 방부, 자외선 차단 등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원료의 안전성 관련 정보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 2023년 5월 1일까지 기존에 등록되거나 허가를 받았던 모든 제품의 원료 안전성 자료를 추가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갱신된 중국 화장품법에서는 동물시험 면제 조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일반 화장품에 한하여 CGMP를 받은 제조사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독성 시험을 안전성 평가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평가 기술 지침의 요구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제품 등록 시 화장품 안전 평가를 진행하고 제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 버전과 풀 버전이 있는데 NMPA는 2024년 5월 1일까지 이 간소화 버전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자체적으로 혹은 저희 같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작성할 수 있는데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안전평가자가 작성해야 하고 안전평가자의 이력서도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효능평가에 대한 부분인데 반드시 그 근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효능평가에 대한 부분은 화장품 효능 클레임 평가 규범에 나와 있습니다. 화장품 효능평가 항목에 대한 요구는 지금 보이는 화면의 표에 따라 효능 클레임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총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인체시험, 소비자 사용 테스트, 실험실 테스트, 문헌 자료 또는 연구 데이터입니다. 특수 효능으로 분류되는 미백, 자외선 차단, 탈모 방지에 대한 효능은 반드시 중국에서 인체시험으로 진행한 보고서로 사용해야 합니다. 효능평가에는 동등성 평가 지도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일한 허가인 등록인이 신청하는 동일 시리즈의 색조 제품은 동등성 평가 조건 및 요구를 만족할 경우 이 원칙에 따라 효능 클레임 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방의 착색제 종류와 함량만 다르고 기초 처방 성분의 종류, 함량, 시리즈 명칭이 동일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효능 클레임도 가도기가 있었고요. 2021년 5월 1일 전에 허가나 등록된 제품은 2023년도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효능평가 시험 방법은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시험 방법을 선정하는데 제일 우선이 중국의 강제성 국가표준과 규정된 방법입니다. 그 다음이 중국의 기타 관련 법규와 국가표준, 업계 표준에 명기된 방법입니다. 세 번째가 해외의 관련 법규 또는 기술 표준에 규정된 방법이고, 그 다음이 중국 및 국제 권위기관 및 협회 기술 지침에 발표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전문 학술지 또는 정기 간행물에 공개 발표된 방법과 마지막으로 기업이 자체적인 시험 방법으로 2개 이상의 검사 검측 기관의 검증을 거친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벨입니다. 라벨 관리 방법은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화장품 라벨이란 제품의 용기나 단상자 또는 제품에 첨부된 설명서에 제품의 정보, 속성, 특징 및 안전 경고 등을 식별 및 설명하기 위해 표시되는 문자, 숫자, 도안 등의 총칭입니다. 중문 라벨에는 필수로 표기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고, 단상자가 있는 제품의 경우 용기에도 중문 명칭과 사용 기한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라벨 관리 방법에도 과도기가 있습니다. 작년 6월 3일 이 법규가 발표되고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는 구법규와 신법규를 모두 다 적용하였고, 올해 5월 1일부터 신 라벨 관리 방법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신법규의 방법으로 진행하지 않은 라벨은 2023년 5월 1일까지 신법규에 맞추어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식품법규 개정사항을 보겠습니다. 식품은 SAMR이라는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관리감독합니다. 중국 수입식품 경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이 2021년 4월 13일에 발표가 되었고, 많은 업체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규정 시행일은 올해 2022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이 규정에서 요구되는 내용은 중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식품 생산 업체는 생산기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육류, 수산품, 유제품 및 제비집 이 특정 4가지 제품만 경외 생산기업 등록을 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경외 식품 생산기업은 다 등록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서 경외 생산기업 등록은 2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소재국 주관 당국의 중국 관련 기관에 추천을 하는 방식이고, 추천 등록하는 방식은 총 18가지 제품 종류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 식품 종류는 해외 생산기업 자체 등록 또는 저희 CIS와 같은 컨설팅 업체를 대리인으로 선정해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록 후에는 등록 번호가 부여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생산하는 식품 내 외 포장에 해당 등록 번호를 표기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영유아 식품만 해당이 되었던 내용인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방법에서는 수입 보건식품, 즉 건강기능식품과 특수식이식품도 제품의 최소 판매 포장에다 라벨을 인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이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병과 박스가 있는데, 여기서 최소 판매 포장 단위는 박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에다가 라벨을 인쇄해야 합니다. 기존에 있는 라벨에 위에 덧붙이는 건 안 되고요. 원산국의 라벨이면 됩니다. 개정된 보건식품 원료 목록 영양소 보충제 2022년판에서는 기존의 23종의 영양소에서 DH, 칼슘, 엽산 3종의 영양소 화합물이 신규 추가되었습니다. 네, 현재는 이견 수렴 단계이며 최종 발표본은 아닙니다. 정식 발표는 2022년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DHA가 원료 목록에 추가될 경우에는 수입 DHA의 중국 비한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14일부터 올해 1월 14일에 공원식품 허용
보건기능 목록 비영양소 보충제 2022년판 및 관련 문서도 이견 수렴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이견 수렴 공고에서는 보건기능 효능이 24가지로 줄었습니다. 기존 27가지에서 수유 촉진, 성장 발달 개선, 피부 유분 개선 이 기능을 취소하였습니다. 정식 목록은 올해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3월 1일 식품안전표준 및 감독평가사에서 벚꽃 등 32종 식품 관련 공고 제1호를 발표했습니다. 신식품 원료 2가지와 식품 첨가제 신품종 11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기기 법규 개정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의료기기 법규 체제는 크게 법규, 부문규정, 규범성 문서, 지도 원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상위의 법인 법규는 국무원령으로 의료기기 감독관리 조례이고 한국의 의료기기법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부문규정은 국령으로 의료기기 등록관리 방법, 체외 진단시약 등록관리 방법 등 16개의 부문규정이 있습니다. 이 상위 2가지 법규가 이번 개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규범성 문서는 GB규격과 같은 중국의 기술 표준, 국가 표준 등이 있고 지도 원칙은 300여 가지 의료기기 품목에 대한 기술심사 지도 원칙이 있습니다. 신조례에서는 기존 대비 27조항이 신규 추가되었고 70조항이 수정되었습니다. 기존 조례 대비 신조례에서 중요한 항목을 한 20여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한국 업체들이 좀 더 중요하게 봐야 할 내용을 굵게 표시해 보았습니다. 한국 업체와 관련성이 있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 등록관리 방법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역시 이 중에서도 중요하게 봐야 할 내용을 굵게 표시했고요. 2등급과 3등급 의료기기의 시험 관련 요구가 조정이 있었고 의료기기 등록인 제도가 전면 시행되었으며 임상평가, 임상시험 관련 요구가 조정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중국 의료기기 허가 신청 서류로 반드시 중국 국가 지정시험소에서 발급받은 성적서만 인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보시면 등록인의 자체 시험 성적서와 제3자 시험소에서 발행한 시험 성적서도 인정이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사 또는 제3자 시험소의 성적서가 인정된다면 업체에서는 시험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록인 제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전에는 각 성에 따라 요구되는 등록인의 의무가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반면 신조례에서는 등록인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여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등록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의료기기 등록인은 제품의 전 수명 주기에 품질 관리를 강화하여야 하고 전 주기 동안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및 품질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규에서는 임상평가에 대한 정의가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임상시험의 개념이었다면 신조례에서는 임상평가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임상시험 면제였다면 개정 후에는 임상평가 면제로 바뀌는데 이 수정된 의미는 임상시험은 임상평가의 한 가지 방식이며 임상평가는 임상시험뿐만 아니라 국내외 동일 품목 비교, 관련 문헌 및 임상 데이터 등을 비교하여 진행하는 방식 등 여러 평가 방식이 있습니다. 신조례에서는 임상평가 면제 조건도 명시하였습니다. 임상평가 면제 조건은 크게 2가지로 첫째는 작용 원리가 명확하고 설계가 정형화되어 있고 생산 공정이 성숙해야 하며 이와 동일한 품목의 의료기기가
임상적으로 중국 내에서 다녀간 부작용 사례가 없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임상평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타 비임상평가를 통해 해당 의료기기의 안전성,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임상평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등록 신청 자료에 대한 새로운 요구사항이 생겼습니다. 바로 시스템 심사라는 건데요. 한국 업체에는 중요한 변화 내용입니다. 새로운 조례 및 등록 관리 방법에서는 의료기기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해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해 의료기기 등록 신청 업체는 자사 의료기기 품질 관리 시스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 경내 업체의 경우 현장 심사를 실시하지만 경해 업체인 경우에는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현장 심사 대신 서류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가 끝난다면 현장 심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업체 같은 경우는 GMP 또는 ISO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주로 2등급, 3등급, 4등급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은 GMP나 ISO가 있지만 1등급을 생산하시는 업체들은 이 ISO나 GMP 쪽도 준비를 미리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의료기기 UDI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중국의 경우에는 3등급 제품 중에서도 일부 고위험군 3등급 의료기기 약 70여 개 정도만 현재 UDI를 시행하고 있고 2021년 9월 17일 2차 UDI 실행 의료기기가 발표되었고 2차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3등급 의료기기와 체외진단 시약이 포함됩니다. 또한 행정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신청 서류를 위조하거나 조작하여 허가를 취득한 경우 벌금액이 기존보다 높아졌고 경우에 따라서 영구적으로 의료기기 생산 및 업종에 종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등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과 개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등록 시 신청 자료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12개의 큰 항목이 있었는데 그것을 6개의 항목으로 간략화하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품질관리 체계 문서가 추가되었습니다. 기타 변경사항을 보겠습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관하여 GCP 새 버전이 발행되었습니다. 3월 31일 날 발표하여 5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의료기기 모니터링 및 재평가 관리 방법도 이견 수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중 정식 발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9일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등록심사 지도 원칙 개정판이 발표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검증, 시험, 확인, 용도 등 내용 및 요구에 대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9일 의료기기 네트워크 안전등록 심사 지도 원칙 개정판이 발표되었습니다. 네트워크 안전 개념에 대해 재정의하고 비상 대응,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유지 및 업그레이드, 관리 등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의료기기 등급 분류 조정 및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이 의료기기 등급 분류 조정 및 업데이트는 매년 NMP에서 실시하는 작업이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IPL 제모기가 새롭게 3등급 의료기기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현재 중국으로 IPL 제모기를 수출하고 계시는 업체들이 있다면 의료기기 쪽 허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의료기기 개정된 내용이 이제 올해까지 큰 틀을 개정하였고 이제 차후 사후 관리나
행정처벌 쪽에 더 강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 법규의 핵심 내용은 의료기기 전 수명 주기에 대해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고요. 중국으로 의료기기를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들 대부분이 이전에는 제품 허가나 NMPA 등록에만 주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다면 개정된 법규에서는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시판 후 감독 관리까지 좀 더 전체적인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품질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 법규에 대한 이해 요구도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국 시장에 수출하고 계신 의료기기가 있다면 기존보다는 사후 관리 등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CRS 그룹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CRS 그룹은 저희 CRS 코리아는 중국의 화장품, 의료기기, 화학물질 등의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 기업입니다. 저희는 수출 바우처,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 맞춤형 기술 지원, 차이나 데스크 등 정부 지원 사업의 수행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CNK 연구소라는 저희 CRS 그룹의 자체 시험 기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고 신속하게 허가 등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